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내 어머니한테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고 우리 눈앞에서 당장 꺼지세요. 생애 가장 눈부시고 영광스러워야 할 대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번듯하게 자란 내 조카 녀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앞을 사자처럼 가로막고 서 있더군요. 반평생에 가까운 25년 전 100일 겨우 지난 핏덩이였던 제 자식을 차디찬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했던 올케가 화려한 밍크코트를 걸치고 나타나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까지 무사히 다녀와 어엿한 어른이 된 자식의 분노 어린 호통 앞에 올케는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덜덜 떨고 있었지요. 락스물에 다 터져나간 내 거친 손을 조카가 단단히 쥐어줄 때 눈물이 시야를 가려 교정의 푸른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시작할 이야기는 고모에서 엄마가 된 사연입니다.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고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윙윙거리며 불어오는 칼바람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징조처럼 방 안의 냉기를 더해가고 있었지요. 당시 제 오빠라는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쓰고선 도저히 참아 못할 짓들을 집안에서 일삼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만 겉돌며 노름과 외도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올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거친 욕설과 함께 끔찍한 손찌검을 휘둘렀지요. 집안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보기가 부끄러워 대문을 나설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고 소리를 질러 보았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빠의 거친 발길질과 부서지는 세간살이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오빠의 모진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올케의 하얀 살결은 늘 퍼런 멍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올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텅 비어갔지요. 마치 서늘한 바람 한 자락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녀린 올케의 품에는 겨우 100일이 지난 조카 녀석이 안겨 있었습니다. 올케는 서늘한 방구석에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오빠의 폭압 속에서 아이마저 다칠까봐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만 삼키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올케가 안타까워 시장에서 남몰에 따뜻한 약을 지어다 주기도 하고 오빠가 없을 때 미역국을 끓여다 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었고 올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결심이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오빠가 술에 잔뜩 취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골아떨어진 깊은 밤이었지요. 마당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밟는 부스럭거리는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가보았지만 마당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오빠와 올케가 머물던 안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올케의 옷가지들과 장롱 속에 있던 가방이 통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모진 폭력과 오빠의 외도를 더 이상 견디다 못해 결국 올케가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사지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어디로 갔단 말인가 싶어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방 한구석 널브러진 이불더미 사이에서 아주 작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불을 천천히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어린 조카 녀석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올케는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 어린 자식을 차디찬 방바닥에 떼어놓고 혼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사라진 방에서 아이는 온몸이 파랗게 질려가며 가냘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핏덩이를 품에 안아 올리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제 자식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올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오자 여전히 오빠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조카 녀석을 내 품에 꼭 안고 밤새도록 방바닥을 서성였습니다. 정신없이 우는 조카에게 따뜻한 우유를 타서 물려보았지만 아이는 엄마의 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작은 몸을 비틀며 자지러지게 울어대는데 그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나는 아이를 업고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깬 오빠는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을 보고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도망간 올케를 찾아내라며 애꿎은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마누라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성을 완전히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발로 차서 부수더니 방구석에서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제 자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오빠의 모습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케가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슬픔을 대변하듯 진눈깨비가 쓸쓸하게 흩날리고 있었지요. 점심 무렵 집안의 정막을 깨고 불길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빠가 음주 상태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경찰서의 연락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조카를 포대기에 싸서 이웃집에 잠시 맡겨두고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오빠는 이미 차디찬 하얀 천으로 얼굴까지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진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요. 장례식장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에 폭력과 도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었던 오빠였기에 그의 마지막 길을 찾아와 슬퍼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나는 상복을 입고 텅 빈 빈소를 홀로 지키며 타들어가는 향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고 아버지는 자식을 내팽개치고 하루아침에 객사를 해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천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홀로 남은 그 어린 생명의 앞날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텅 빈 단칸방에는 이웃집 할머니 곁에서 잠든 조카 녀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100일 겨우 지난 아이가 아무런 사정도 모른 채 손가락을 빨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살려낼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온몸의 전율로 전해져 왔지요. 내 나이 겨우 20대 후반, 남들은 한창 직장을 다니고 연애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고운 나이에
나는 잔인한 운명의 갈림길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이 아이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빠의 지독했던 흔적과 올케가 남긴 비극의 잔해 속에서 나는 이 가여운 생명을 위해 내 청춘을 기꺼이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캄캄하고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나를 빤히 올려다보는 조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나는 거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나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세상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더군요.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혀를 찰 뿐 그 누구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앞날을 걱정해 준답시고 앞다투어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큰아버지라는 사람은 내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처녀가 애 딸린 혹을 달고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그러냐며 당장 시설에 보내는 것이 너도 살고 애도 사는 유일한 길이라 했습니다. 고모부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나를 미련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매정한 말들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내 가슴에 사정없이 꽂혔지요. 하지만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는 조카를 보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모두 버림받은 이 가여운 핏줄을 내가 외면하면 아이는 정말 차가운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것이었지요. 결국 나는 오랫동안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결정을 들은 남자는 기가 찬다는 듯 화를 내며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당장 그 애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라며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섰습니다. 꽃 같던 내 20대 청춘과 평범한 행복을 내 손으로 묻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정든 동네를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의 잔소리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낯선 달동네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이삿짐이라고는 용달차 한 대도 필요 없을 만큼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조카의 이불 그리고 젖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첫 보금자리는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지 않아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하얗게 입김이 피어오르는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요. 방세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단칸방 바닥에 조카를 눕혀두고 짐을 정리하는데 처량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조카 녀석이 꼬물거리며 내 손가락을 제 작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내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내 안의 두려움은 지독한 오기와 모성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매일 밤 베갯니들 적시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이 고모가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번듯하게 키워내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 눈물 어린 맹세로 모진 세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의 겨울은 잔인하도록 길고 시렸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외풍 때문에 밤마다 오들오들 떨어야 했지요. 돈 10,000원이 아쉬운 처지였기에 기름 보일러를 마음 편히 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카 녀석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내 낡은 스웨터 몇 벌을 겹쳐서 아이를 꽁꽁 싸매고 내 품에 안은 채 밤새도록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방구석에서 아이의 일정한 숨소리에 의지에 잠을 청할 때면
밤하늘의 달빛마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아 서글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나는 서둘러 아이를 포대기로 감싸등 뒤에 들쳐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 낯선 동네에서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장 통의 작은 식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정사정해 가며 겨우 허드렛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의 차가운 바닥에 아기를 눕혀두고 나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하루 종일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아내고 불판을 문지르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불어 감각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주방 이모들은 그런 내 처지를 알고는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젊은 처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고생을 사서 하는지 제 자식도 아니라는데 자기 인생을 조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다는 소리들이었지요. 그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송곳처럼 귀를 찔렀지만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통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것보다 오늘 밤 조카에게 먹일 분유 한 통과 기저귀 한 팩을 사지 못하는 현실이 훨씬 더 무서웠으니까요. 일을 모두 마치고 식당 주인이 쥐어주는 몇 장의 꼬깃꼬깃한 현금을 손에 쥐었을 때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늦은 밤 유난히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단칸방에 돌아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거울을 보니 예쁘던 처녀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얼굴에는 거칠어진 피부와 짙은 다크서클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불 위에서 꼬물거리던 조카 녀석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제 고모가 돌아온 것을 아는지 그 가냘픈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내 거친 뺨을 만지작거렸지요. 그러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배시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는 순간 낮 동안 쌓였던 모든 고단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내 청춘이 부서지고 손이 청소약품에 다 상해 나가도 이 아이 하나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조카를 품에 꼭 안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가야, 고모가 여기 있다. 이 세상에 너와 나 둘뿐이어도 고모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키울 거야. 어둠이 짙게 깔린 달동네의 작은 방에서 나는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버텨낼 지독한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조카 녀석이 어느덧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속도만큼 들어가는 돈도 무서운 속도로 늘어만 가더군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니 옷도 금방 작아졌고 기저귀 값에 분유가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야속한 방세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식당 허드렛일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는 곳이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몸을 던졌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조카의 입에 들어가는 우유가 끊기는 것이 더 무서웠던 까닭입니다. 새벽 4시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조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인력시장으로 향했지요. 건설 현장의 식당 청소나 새로 지은 아파트의 준공 청소처럼 험하고 고된 일들이 모두 내 몫이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며 시멘트 가루와 독한 약품을 닦아내다 보면 온몸이 먼지로 뒤덮이곤 했습니다. 손은 마를 날이 없었고 주름은 깊어만 갔지만 조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3살이 되던 해 여름 생각지도 못한 불길한 그림자가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루의 고된 청소 일을 마치고 조카를 업은 채 단칸방 골목길을 가쁘게 올라오는데 문 앞에 낯선 중년 사내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이 슬쩍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본 사내는 뻔뻔하게 다가와 내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망간 올케가 진 빚이 있다며 자식 숨겨둔 곳이 여기라길래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어린 자식의 목숨줄까지 담보로 잡고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는 올케였습니다. 사내는 내 품에서 겁에 질려 우는 조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더군요. 돈 안 갚으면 이 애가 과연 무사할 수 있겠냐며 친엄마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평범하고 얌전하던 처녀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식을 지키려는 독사 같은 어미의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옆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치켜들고 사내의 앞을 강력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악을 쓰며 청소 빗자루를 세차게 휘두르자 사내는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두려웠는지 침을 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올케가 잡힐 때까지 매달 찾아올 테니 돈 준비나 잘해두라는 협박을 남기고 멀어져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올케라는 인간은 25년 뒤 졸업식에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서서히 갉아먹고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늦게 녹초가 된 몸으로 단칸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낮 동안 조카를 돌봐주던 이웃집 할머니가 차려놓은 식어버린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빚쟁이들이 매달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간 뒤라 밥을 물에 말아 한 숟가락 넘기려는데 목이 맬 대로 메어 참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무력한 내 처지가 너무나 야속해 방바닥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때 이불 더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3살배기 조카 녀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낮에 고모가 보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가 붉게 짓무른 채였습니다. 아이는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우는 나를 보더니 이내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걸어와 내 목을 두 손으로 꽉 끌어안더군요. 그러고는 내 거친 손바닥에 제 통통하고 따뜻한 뺨을 비벼대며 고모 울지 말라고 서툰 옹알이로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조카의 작은 손이 내 팥으로 도배된 손목을 꼭 쥐어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독한 오기와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올케라는 인간이 아무리 우리 삶에 똥물을 뿌려대고 위협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하늘을 보며 다짐했지요. 고모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기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고모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모진 세월의 바람과 올케가 남긴 추악한 빚더미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은 날이 갈수록 무섭도록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 내 품 안의 어린 조카가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어엿하게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날, 나는 밤새도록 그 종이를 만지고 또 만지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메이커 가방에 번듯한 옷은 못 사줘도 시장 구석을 이잡듯 뒤져 가장 튼튼하고 질겨 보이는 가방을 골라 조카의 작은 등 뒤에 메워주었습니다. 학교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첫걸음을 옮기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아려왔습니다. 내 보살핌이 남들의 부모만 못해 아이가 기라도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내 불길한 걱정은 현실이 되어 너무나 빨리 찾아왔더군요. 학교라는 작은 사회는 생각보다 어린 조카에게 잔인하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학기 초 다른 학부모들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학교 모임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나는 조카의 방과 후 수업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빌딩 청소 일을 가느라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학교 주변에서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지요. 조카에게 엄마가 없고 고모 손에 자란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교실 구석구석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비가 장대처럼 세차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은 오색빛깔 우산을 들고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있었지요. 나는 하던 청소 일을 부랴부랴 마무리 짓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교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조카 녀석이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쓴 채 빗물 고인 벽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몰려들어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놀려대고 있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다느니 지저분하다느니 하는 모진 말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의 가슴에 가시가 되어 박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꾹 참으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내 가슴바닥이 징벌을 받듯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땀을 흘려 키워도 진짜 엄마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깊은 무력감과 자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조카를 품에 안고 빗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조카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마른 수건을 꺼내 아이의 젖은 머리와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내 눈을 애써 피하며 방구석에 가방을 툭 내려놓고는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쏙 숨겨버리더군요. 내가 다가가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자 참았던 눈물이 아이의 야윈 뺨을 타고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모 왜 나한테는 엄마가 없냐며 학교 가기 싫다며 내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내 척추를 타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나는 조카를 품에 부서질 듯이 꼭 안아주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고모가 내 진짜 엄마라며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다독였지만 세상의 편견은 겨우 8살짜리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남들 다 하는 학교 행사에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나는 새벽 일을 더 악착같이 뛰어 차비를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회나 학부모 공개 수업이 열리는 날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시장 가판대에서 산 가장 깔끔하고 고운 옷을 찾아 입고 당당하게 학교로 향했지요. 가을 운동회 날 달리기 시합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조카가 곧장 내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부러운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배 아파 낳은 진짜 엄마는 아니었지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되어 조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바퀴는 쉼없이 굴러 어린아이 같던 조카 녀석이 어느덧 사춘기가 찾아오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고모 귀 밑을 훌쩍 지나 어깨만큼 자란 조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늘 무겁고 안타까웠지요. 아이가 커가는 만큼 세상에 대한 안목도 넓어질 텐데 여전히 이 좁고 어두운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처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동네 다른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유명하다는 학원에 보내느라 밤낮으로 열을 올렸지만 나는 그 흔한 참고서나 문제집 한 권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내 고단하고 팍팍한 형편을 조카 녀석도 어렴풋이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부턴가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낡은 상을 펴고 앉아 책을 보더군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에 가고 싶다는 소리, 메이커 옷이나 운동화를 사달라는 투정 한 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빌딩 청소 일을 마치고 풀린 다리로 들어오는 나를 보면 서둘러 현관문 앞으로 다가와 내 무거운 청소 가방을 대신 받아주곤 했지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냐며 시원하게 안마해주겠다고 고사리 같던 손이 제법 큼지막해져서 내 어깨를 꾹꾹 누르는데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와 목구멍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가을날 시장 뒷골목을 지나다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불량배로 보이는 고등학생 아이들 몇 명이 내 조카를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밀쳐두고 가방을 억지로 뒤지고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손에 쥐고 있던 대걸레를 들고 당장이라도 뛰어가려던 찰나 조카 녀석이 불량배의 손목을 단단하게 움켜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고모가 청소하며 어렵게 사준 참고서가 든 가방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또렷하게 경고했습니다. 자기 몸은 때려도 좋으니 그 가방만은 절대 못 건드린다는 말이었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아이의 깊은 속내가 고마우면서도 그 현실이 가슴바닥을 송곳으로 찌르듯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골목길에서의 소동이 지나간 후에도 조카 녀석의 작은 책상의 스탠드 불빛은 밤이 깊어가도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낮에 불량배들에게 밀쳐져 어깨에 퍼런 멍이 들었을 텐데도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더군요. 그 지독하고 눈물겨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시장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려달라고 반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 고기 한 근을 끊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준 국거리용 소고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당장 몇천 원에 벌벌 떠는 처지였지만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는 조카의 야윈 얼굴을 생각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소고기국을 끓여 낡은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조카는 문을 열자마자 집안 가득 퍼진 구수한 국 냄새를 맡고는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아이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고기 반찬을 아끼려는 듯 국물과 두부만 연신 떠먹다가 내가 숟가락으로 고기를 듬뿍 떠서 밥공기 위에 얹어주자 도리어 그 고기를 내 입가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고모도 같이 먹어야 한다며 고모가 아프면 공부도 안 된다며 자기가 더 많이 먹고 살이 올라야 할 성장기 나이인데도 조카는 늘 제 몸보다 고모인 나를 먼저 살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차디찬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내밀더군요. 때 묻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은 해진 가죽으로 감싸진 손바닥만 한 작은 손거울이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친구들이 빵 사 먹을 때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서 산 것이라 했지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거칠어진 주름과 청소약품 기운의 상한 피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푸르던 청춘은 그렇게 단칸방 구석에서 청소용 대걸레를 쥐고 흔들리는 사이에 다 흘러가 버렸더군요. 하지만 조카 녀석이 내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지다고 말해줄 때 내 가슴 속 모든 한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길과도 같아서 단칸방 구석에서 거울을 건네던 조카 녀석은 어느덧 의젓하고 훤칠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조카의 하루는 눈이 멀 정도로 치열하고 혹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전철 첫 차를 타기 위해 새벽 미명에 등교하고 밤하늘에 별이 차갑게 뜰 때까지 학교 자습실의 불을 가장 늦게까지 밝히는 것이 아이의 일과였습니다. 돈이 없어 남들 다 다니는 유명 학원 버스 한 번 타보지 못했으면서도 조카는 단 한 번도 환경을 탓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스 차비라도 아끼겠다며 두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캄캄한 새벽에 묵묵히 걸어 다니곤 했지요. 겨울이면 그 가냘픈 손끝이 한파에 얼어 터져 붉은 핏방울이 맺히는데도 아이는 가방 가득 기출문제집을 채워넣고 밤새도록 오답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내놓거나 하루 종일 얼어붙은 아이의 식은 발을 내 거친 치마 자락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붙잡을 새 없이 흘러 마침내 조카 인생의 가장 큰 시험대인 수능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하얗게 얼어붙은 겨울날이었지요. 새벽 4시부터 눈을 뜬 나는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조카에게 싸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보온병에 따뜻한 된장국을 꾹꾹 눌러 담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구워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조카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 내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내 새끼가 저 차가운 시험장으로 홀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던 까닭입니다. 하지만 조카는 도리어 내 거친 손을 단단하게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누구 아들인데 시험 잘 보고 올 테니 집에서 따뜻하게 기다리라는 든든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교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하얀 입김 사이로 멀어질 때까지 나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조카는 멀리서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낡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지요. 결과를 물어보는 것조차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 싶어 나는 그저 조카의 거친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청소 일을 하던 도중 조카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나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정신없이 달동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단칸방 문을 열자 조카가 노트북 화면을 켜둔 채 멍하니 서 있더군요. 화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최고 명문대학교의 로고와 함께 붉은 글씨로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통지서를 마주한 순간
내 머릿속으로 지난 20년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올케가 도망치던 차디찬 새벽, 오빠의 허망한 장례식, 우유값이 없어 시장 바닥을 기려다니며 눈물 짓던 수많은 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나는 무릎을 꿇고 조카를 끌어안은 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내 등 뒤로 조카 역시 눈물을 쏟아내며 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모, 내가 해냈어. 그 눈물 어린 외침은 우리 두 사람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받아든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명문대 합격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늘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먼 친척들로부터 갑자기 축하한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처녀 몸으로 애를 그렇게 번듯하게 키워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뒤늦은 칭찬을 건넸지만 내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하나, 모진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준 조카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 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라는 소식은 나를 2번 울렸습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청소 대걸레를 쥔 채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차가워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를 아주 외면하지는 않는구나 싶어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대학 입학식을 하루 앞둔 밤, 나는 몇 달 동안 시장에서 먹을 것을 아끼고 차비를 아껴서 모은 돈으로 번듯한 네이비색 정장 한 벌을 준비했습니다. 맨날 남들이 물려준 헌 옷이나 시장통 3,000원짜리 티셔츠만 입던 조카에게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맞춰준 것이었지요. 아이가 양복을 차려입고 방 한가운데 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훤칠하고 멋진지 눈이 멀 것만 같았습니다. 조카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양복 입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 고모 호강시켜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 단단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울릴 때 지난 20년 동안 단칸방에서 흘렸던 모든 피눈물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카 녀석의 대학 생활은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눈부시고 대견했습니다. 녀석은 명문대라는 간판에 안주하지 않고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아오는 것은 물론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과외며 아르바이트를 뛰며 제 용돈을 스스로 벌었었지요. 고모가 고생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는 듯 녀석은 늘 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위한 선물을 사는 것이었지요. 수줍게 웃으며 내밀어준 검은 비닐봉지 속에는 백화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도톰한 니트와 작은 보석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내 거칠어진 손가락에 과분할 정도로 반짝이는 금반지가 수줍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자신이 고모에게 주는 첫 번째 훈장이라며 조카는 내 거친 손을 잡아 끌어 반지를 직접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동기들이 자기를 제일 부러워한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고모처럼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신이 제일 부럽다고 한다면서요. 내가 청소 일을 하느라 손이 다트고 주름이 깊어질 때 조카는 그 주름을 자랑스러워해 주었습니다. 내 처녀 시절을 통째로 바쳐 이 좁은 단칸방에서 청춘을 다 흘려보냈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훤칠하고 깊은 속내를 가진 청년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녀석이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온 날 나는 마침내 시장 청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카는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이제 그 무거운 대걸레 안 쥐어도 된다며 자신이 고모 평생 책임질 테니 편하게 쉬기만 하라 했지요. 그 든든한 등판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진 한과 서러움이 하얀 연기처럼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키워낸 내 새끼가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의 삶에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달동네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늘 무릎이 시리고 가슴이 턱턱 막혀왔었는데 이제는 그 길마저 마치 꽃길처럼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녀석은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제 용돈을 아끼고 모은 돈으로 가장 먼저 평수 넓은 깨끗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 피는 단칸방은 안녕이라며 마당도 있고 햇볕 잘 드는 예쁜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그 깊은 효심 앞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사가기 전날 밤 나는 조카와 나란히 누워 텅 빈 단칸방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벽지와 사방에서 들어오던 외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는지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조카는 내 거친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며 고모가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내 청춘을 다 바친 서글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지요. 새로 이사한 집은 조카의 말대로 아침이면 거실 가득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녀석이 대기업에 입사해 첫 월급을 타던 날 온 집안에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조카는 하얀 봉투를 내 앞에 공손히 내밀며 큰 절을 올리더군요.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다며 이것이 제 첫 월급이니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그 묵직한 단어가 내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고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조카는 이미 나를 제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귀한 월급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주변에서 내 인생 망치지 말고 애를 시설에 보내라며 손가락질하던 인간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보란듯이 이 아이를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으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에 온몸이 짜릿해졌습니다. 내 손은 비록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카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카의 영광스러운 대학교 졸업식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카 녀석의 대학교 졸업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교정은 졸업을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과 화려한 꽃다발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나는 시장에서 고르고 골라 사둔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꽃들을 가득 안은 채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학사모를 쓰고 번듯하게 서 있는 조카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 훤칠하고 당당한 청년이 진흙탕 같은 세월 속에서 내가 피땀으로 키워낸 내 새끼라니 꿈만 같아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조카는 나를 보자마자 넓은 어깨를 활짝 펴며 관중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과 함께
제 머리에 쓰고 있던 학사모를 벗어 내 머리에 조심스럽게 씌워주더군요. 고모가 이 학사모의 진짜 주인이라며 자신을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카의 동기들과 학부모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낌없는 박수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단칸방에서 서러움에 눈물 찢던 수많은 밤이 이 한순간의 영광으로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서로를 안고 가슴 벅찬 기쁨을 나누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추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우리 주변을 감쌌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도저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 하나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화려하기 그지없는 밍크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든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특유의 모진 눈매와 걸음걸이를 나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올케였습니다. 25년 전 오빠의 폭력을 핑계로 겨우 100일 지난 아이를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했던 그 매정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떴을 때도, 우리가 달동네 단칸방에서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던 그 여자가 지금 내 조카의 가장 눈부신 졸업식 날에 얼굴을 들이밀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올케는 뻔뻔하게도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그 매끄러운 입술을 열어 여전히 꾀죄죄한 몰골이라느니, 제 자식 옆에서 이제 그만 비켜주라느니 가시 돋친 말을 내뱉기 시작하더군요. 자식을 키워준 수고비는 넉넉히 쳐줄 테니 계산을 끝내고 아들의 앞길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모 밑에서 자랐다는 소리가 아들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이제 진짜 엄마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늘어놓았지요. 그 뻔뻔한 폭언에 내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고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처녀 시절을 다 바쳐서 결혼도 포기하고 손이 다 상해가며 번듯하게 키워놓은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떨어지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하고 염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카 녀석의 온몸에서 위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조카는 떨고 있는 내 어깨를 단단한 팔로 감싸 안으며 올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무섭게 가라앉아 있었고, 꽉 쥔 주먹은 핏줄이 터질 듯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정 전체를 뒤흔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올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내 어머니한테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고 우리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말입니다. 조카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한 듯 눈동자를 커다랗게 굴리며 뒷걸음질을 치던 올케는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친엄마라며 천륜을 저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 녀석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을 뿐이었지요. 천륜을 먼저 저버린 건 당신이라며 자신이 배가 고파 우유 대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울부짖을 때 당신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어디서 웃고 있었냐고 조카는 25년치 한이 담긴 말들을 또렷하게 쏟아냈습니다. 그 한 맺힌 외침 앞에서 올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조카는 내 거친 손을 들어 올려 올케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청소약품에 살점이 다 터져나가고 하루 종일 빌딩 계단을 기어다니며 자신을 먹여 살린 어머니의 손이라고 그 화려한 손으로 이 손의 위대한 세월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질 때 내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처녀 시절을 다 바쳐 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조카는 이미 나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단 하나의 진짜 어머니로 못 박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대학교 교정 한복판에서 올케는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조카의 완강한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끝까지 추악한 저주를 내뱉으며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밍크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허둥지둥 교문을 향해 뛰어가는 그 뒷모습은 새벽에 갓난아이를 버리고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매정한 인간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교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걷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조카의 대학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쌓인 세월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가게 해주었습니다. 조카는 올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굳은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더군요. 단칸방 구석에서 고모가 사준 3,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배시시 웃던 그 가여우면서도 애틋한 내 새끼의 맑은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조카는 너무 꽉 쥐어서 하얗게 피가 통하지 않던 손을 풀고는 내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많이 놀랐냐며 고모 가슴에 또 상처를 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연신 내 눈물을 닦아주기 바빴습니다. 내 처녀 시절을 다 바쳐서 키운 보람이 이 아이의 단단한 소나기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요. 나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카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늘이 내려주는 가장 찬란한 축복의 빛과도 같았지요. 조카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내 머리에 비뚤어지게 얹혀있던 학사모를 다시금 반듯하게 고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내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가만히 어루만졌지요. 저 화려한 옷을 입은 인간이 100번 1000번 찾아와서 헛소리를 짓거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며 자신의 진짜 엄마는 자신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고모 한 분뿐이라는 말을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당당하게 울려 퍼진 조카의 그 눈물 어린 한마디가 내 마르지 않는 눈물샘을 다시 한번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교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카는 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사모를 쓴 녀석의 당당한 발걸음에 맞춰 내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유난히도 반짝이더군요. 우리는 졸업식장을 나와 햇살 가득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조카의 번듯한 명문대 졸업장과 대기업 사원증을 올려놓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카는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으며 내 거친 두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내 뒤에서 편하게 쉬라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내 20대 청춘은 청소용 약품 냄새 속에 녹아내렸고 내 고운 피부는 달동네 차디찬 바람에 거칠게 주름져 버렸습니다. 남들 다 아는 연애 한 번, 화려한 옷 한 벌 마음 편히 입어보지 못한 채 오직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외길이었지요. 주변에서는 미련하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왜 책임지냐며 모진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새끼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자리에 서서 나를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으니 내 인생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올케의 뻔뻔한 등장은 우리를 잠시 흔들었을 뿐 우리 사이의 단단한 유대감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고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소리 높여 증명할 수 있는 눈부신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요. 핏줄보다 더 진한 피땀과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더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